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4일간의 사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내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현실화 기로에 놓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에 나선 가운데 노사가 총파업 목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벌인 2차 사후조정 회의는 3일간의 밤샘 혈투 끝에 결국 결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정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에 이어 연장전이 벌어졌지만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파국의 결정적 원인은 중노위가 제시한 최종 조정안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측이 중재안을 수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측이 이를 거부하며 사후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안을 냈는데 노동조합은 수락을 했고 사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은 종료를 했습니다. 협상 종료 직후 노사는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의사결정을 지연하면서 결단을 미뤄 협상을 깨트렸다고 유감을 표했고,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적자사업부에도 과도한 성과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며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고 다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화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후조정이 공식 종료되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전면 총파업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원 4만 8천여 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특히 노조 가입률이 높은 반도체 사업 부문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역대 최고 수출액 코스피 7천이라는 대기록의 주역인 삼성전자 반도체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초유의 전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다시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를 맡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문석 기자, 노사 교섭 상황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 교섭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교섭이 시작돼 1시간 40분가량 흘렀습니다. 오늘 교섭은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하고 있는데요.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대표와 염영구 사측 대표가 교섭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노동부는 교섭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영훈 장관이 현장에서 진척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1차 사후조정 뒤 교착 상태였던 삼성전자 노사를 다시 대화의 장에 복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국무회의를 포함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삼성전자 노사를 설득해서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네, 협상 결렬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긴급 조정은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동 권한이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을 포함해 모든 쟁의 행위가 30일간 정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긴급조정권 발동에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건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부터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단 4차례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노사가 다시 마주 앉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예정대로라면 내일 총파업이 진행됩니다. 인근 상인들과 협력사 직원들은 다시 한번 마련된 협상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아직은 평소처럼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만 곳곳에 파업 관련 현수막이 걸린 모습인데요.
노사 협상 결렬 4시간 만에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경기지방노동청에서 다시 협상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느낌입니다. 노조가 밝힌 대로 내일 총파업에 나선다면 이곳 평택 캠퍼스에서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조는 모두 합해 4만 6천여 명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에서는 직원 1만 4천 명 가운데 1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화성 캠퍼스에서는 2만 8천여 명, 기흥 캠퍼스에서는 8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노조 측은 위원장이 협상에 들어가며 모든 것을 멈추라고 지시했다며 관련 일정이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라 설명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다시 한번 재개된 협상에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노사가 합의점을 찾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혹시 아까 결렬했다고 들어서 망했다. 가뜩이나 주말도 지금 거의 이제 유령 도시니까 빨리 합의가 돼서 빨리 그냥 파업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빨리 끝냈으면 저희는 바람이죠.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삼성전자 이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요? 네, 경찰은 지난 18일 삼성전자 비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사내메신저 서버 관리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경찰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직원이 사용했던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명단, 이른바 비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인물이 사내 사이트에 접속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제3자에게 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 상업장에 있는 사내 업무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해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 주소 4개를 특정하고 블랙리스트 추정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노사 협상이 정부 중재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긴장 속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앞서 오전 협상 결렬 원인이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 대한 무리한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옥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차유정 기자. 네.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측 입장 전해 주시죠. 네, 재개된 협상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긴장 속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사측은 협상 결렬의 이유가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도 과도한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측 교섭 대표인 염영구 삼성전자 DS 피플 팀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화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한 생산 차질 위기를 겪게 됩니다. 법원이 필수 인력 유지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반도체 공장은 연속 공정의 특성상 일부 라인에 문제만 생겨도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요. 생산 차질과 재가동 비용, 고객사 납기 지연, 메모리 공급 병목 등 직간접적인 손실까지 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향후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 리스크를 우려해서 다른 경쟁사로 물량을 분산하기 시작하면 삼성 입장에선 정말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지금 정부 중재로 노사 협상이 이루어져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시사한 대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작지 않은 만큼 우선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 반도체와 비반도체 분야 노조원들 사이에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반도체 분야 일부 노조원들은 초기업 노조가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교섭 중단까지 요구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분야 DX 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 노조의 교섭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첫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신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업 노조의 교섭 요구안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파업에 불참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두대와 블랙리스트, 협박과 공포만 존재하는 조합 운영. 더욱 심각한 것은 조합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지도부의 폭력적인 태도입니다. 이들은 초기업 노조가 단체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총회 의결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비반도체 분야 조합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지도부의 발언 논란까지 겹치며 갈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노조 단체 대화방에서 단두대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회사 입장에서 앞장선 사람들은 사측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말해 반발을 샀고 비반도체 부문을 가리키며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를 고민해보자는 글을 올렸다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이송희 초기업 노조 부위원장의 분사할 거면 하라거나 회사를 없애는 게 맞다는 취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치색을 배제한 채 조합원의 권익 향상에만 집중하겠다며 출범한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 7만 4천 명을 넘기며 확고한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했지만 비반도체 부문의 탈퇴가 이어지는 등 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노노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를 거론하며 적전선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광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작심 발언 어디서 나온 건가요? 네,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사후 조정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오늘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행태를 정조준했습니다.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통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건 좋은데 적정선이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몇몇 사람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관철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듯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도 이익을 나눠 가질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또한 세금을 깎아주고 시설 지원과 제도 정비 그리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고 이를 명문화하는 걸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땐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틀 전 SNS를 통해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한 만큼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재차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로 총파업이 현실화한 데 대해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해철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사 간 협의는 결코 중단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국내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파업 돌입 전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파업을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법제 확립과 노란봉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무리한 요구 대신 다시 협상에 나서길 강력하게 촉구하고 진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할 일을 하라고 적었습니다. 박정훈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총파업이 강행되면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손실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우려가 있다면서 노조의 무리한 주장이 관철되면 제조업 경영 환경 전반을 흔드는 기형적인 보상체계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결렬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파업을 세계적인 AI 붐에 따른 이익 분배의 문제로 분석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을 주목했습니다. 권종기 기자입니다. AFP는 한국의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라는 제목의 긴급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절대 안 된다던 고 이병철 창업주의 말을 전하며 과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글로벌 투자자의 속내를 짚었습니다. 파업에 따른 일회성 손실보다 성과급 상한 폐지로 인건비가 영구적으로 폭등하는 상황을 시장은 더 우려하고 있다며 협상 결렬의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측이 중재안을 거부한 명분에 주목했습니다. 적자를 낸 비메모리 부문까지 과도한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디언지는 파업 배경으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에 대한 박탈감을 꼽았습니다. 하이닉스가 3배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되자 노조 가입이 폭증하면서 이번 투쟁의 기폭제가 됐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파업을 세계적인 AI 붐으로 거둔 엄청난 이익에 대한 노동자 분배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외신들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GDP의 0.5%가 날아갈 거란 한국은행의 경고와 전 세계 D램 공급의 3-4%가 증발할 거란 예측을 전했습니다. 다만 AFP 통신은 자동화율이 높은 D램과 낸드 생산은 100% 풀가동될 거라는 타이완 시장조사기관의 분석을 전하며 피해는 제한적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스타벅스가 5.18 당일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탱크데이 논란을 일으킨 후폭풍이 거셉니다. 광주에 있는 여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일부 5.18 회원들은 정용진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일부 5.18 단체 회원들이 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최근 5.18 탱크데이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코리아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아픔을 희화화하고 희생자와 광주 시민을 모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5.18 특별법 위반 혐의를 들어 정용진 회장과 스타벅스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은 5.18 민주유공자이자 국가폭력 직접적인 피해자들입니다. 이번 사태를 접하며 우리가 가슴에 묻어둔 그날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살아났고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46주년 5.18 당일 벌어진 도를 넘어선 조롱에 광주에서는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사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 돈벌이를 위해 역사적 비극마저 소비 도구로 삼은 천박한 상업주의다라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여기에 불매운동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를 비롯한 모든 상품을 거부하고 불매운동에 적극 돌입할 것이며 광주 시민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신세계그룹이 광주의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과 스타필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번 5.18 탱크데이 논란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렇게 스타벅스 코리아가 논란이 된 탱크데이 행사를 사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아직 실무 담당자와 명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지 못하는 사이 신세계그룹 전반으로도 이 불매운동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망치로 세게 내려치자 머그잔과 함께 두동강 나는 스타벅스 로고. 동영상 한가운데 이젠 아웃이라는 글귀를 써뒀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스타벅스 텀블러와 제품을 폐기하며 불매운동을 인증하는 영상과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시민들이 군화에 짓밟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을 탱크데이라며 텀블러 판매 행사를 기획한 사실에 분노한 소비자들입니다. 심지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써도 고 박종철 열사까지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일며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까지 급히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직급의 누가 행사를 기획하고 문구를 적었는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제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질의에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 측은 사과문에서 밝힌 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선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그 사이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계속 커지면서 불매운동은 점차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계열 업체들의 명단을 작성해 돌리거나 스타벅스 교환권을 환불받는 방법 등도 공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스타벅스 불매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모습인데 앞서 정용진 회장이 약속한 조사 결과의 투명한 발표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늦어질수록 그룹 전반으로 피해는 쌓여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7년 전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을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를 두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몇몇 개인이 술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형법이 정하는 처벌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냐며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를 마케팅에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무신사가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무신사는 최근 벌어진 스타벅스의 역사 비하 논란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자신들의 7년 전 큰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무신사는 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열사의 뜻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당시 박종철 기념사업회를 찾아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탱크데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5.18을 조롱하는 행위는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전 관련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선거 후보자들을 향해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하던 그 장면들을 어떻게 커피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정 대표는 독일에선 홀로코스트를 옹호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면서 공식 선거운동 중이라도 빠른 속도로 5.18 조롱, 폄훼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무례배들의 행패라고 일갈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도당 또 관계자들이 5.18 정신을 폄훼하거나 또 북한군 개입 이걸 믿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파는 후보별 캠프로도 이어졌습니다. 정원호, 추미애 후보 캠프 등은 스타벅스 출입이나 제품 구매, 반입 등을 금지 혹은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 측 쓴소리도 나왔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면 탱크데이 같은 폐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탱크데이 논란 이틀 만에 처음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무신사의 7년 전 광고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스타벅스 사태를 빌미로 이미 공식 사과까지 끝난 일을 다시 끌어와 기업을 부관 참시하고 있다며 민생 경제를 파탄내는 마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석 달 가까이 갇혀있는 우리 선박 가운데 한 척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안전을 보장받은 뒤에 통과를 했는데 통행료를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카타르 인근 해역을 출발한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아랍에미리트 해안을 따라 이동한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뒤 페르시아만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이 배는 남우호 선사와 같은 HMM 소속으로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호입니다. 배에는 모두 20명이 넘는 선원이 타고 있는데 한국인 선원은 10명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우리 정부가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안전을 보장받은 후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이 선박이 이란의 협조를 받아 이동했지만 별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우호 공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란이 대신 한국 선박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선박이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기본 입장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남우호 피격 당시 CCTV 화면 공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비공개로라도 열람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끝내 거부한 겁니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저 장면을 CCTV 볼 수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로 조용히 한번 열람을 하고 질의를 하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거절하는 겁니까? 그게 합당한 겁니까? 결국 조현 외교장관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분석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남우호 피격 당시의 CCTV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예정됐던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며칠간의 일시 조치일 뿐이라며 이란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전쟁으로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수천억 원짜리 백악관 연회장 공사 현장으로 이 취재진들을 불러 모아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 보류는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에 따른 일시적 유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틀이나 사흘 혹은 다음 주 초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며 이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I'm saying 2 or 3 days, maybe Friday, Saturday, Sunday, something, maybe early next week, a limited period of time.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원치 않지만 이란에 다시 큰 타격을 입혀야 할지도 모른다며 곧 알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이르면 2, 3일 안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도 다음 주 초까지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공격 보류가 최종 결정 1시간 전에 내려졌다는 점을 공개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I was an hour away. We're all set to go.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미국 대도시를 순식간에 없앨 수 있는 핵무기와 관련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가 상승 여파로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 여론이 낮은 상황에서 핵무기 위험성을 부각하며 전쟁 정당성을 설파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이 없던 일정으로 6천억 원을 들여 건설되는 백악관 공사 현장에 기자들을 불러 새 연회장을 홍보했습니다. 전액 기부금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공화당은 관련 예산을 법안에 끼워 넣으려다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AFP 통신은 이란 전쟁으로 생활비가 치솟는 와중에 연회장 공사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시한까지도 협상에 진척이 없을 때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전면전 대신 이란의 경제적 생명선과 해협의 목줄을 단숨에 죄는 속전속결식 국지점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보류는 일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이란을 다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의회 피크닉 연설에선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We're going to end that war very quickly.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They're tired of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의 최대치는 다음 주 초.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미군이 단행할 다음 단계는 이란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급소를 찌르는 국지적 기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유력한 타격 목표는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90%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 하르그 섬입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하르그 섬과 호르무즈 해협 7개 핵심 도서를 전격 장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본토를 침공하는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핵심 재정과 해양 통제권을 무력화해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을 단번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선을 긋도록 사전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And look, anybody that buys that much oil has obviously got some kind of a relationship with them. But he said, I would love to be a help. 이란 지도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 미국이 원하는 조건의 강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안치기 위한 포석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국지 점령으로 이란을 고립시키고 짧은 시일 안에 완전한 핵 포기를 받아내는 속전속결식 강제 딜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이 협상을 빨리 끝내겠다고 하는 동시에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도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협상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돼 있다고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희력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실패 시 대규모 공격을 경고하면서 압박에 나섰는데 이란도 맞대응을 펼치고 있다고요? 새 수정안을 놓고 분주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전쟁 가능성을 놓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전쟁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군사적 교훈과 지식을 얻었다며 내놓은 발언입니다. 에브라함 마지지 이란 의회 안보위원장도 현지 시각으로 19일 저녁 소셜미디어에 트럼프는 걸프국 중재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카젬 바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반관영 ISNA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협상 기회를 주기 위해 공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공세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이는 위협을 평화의 기회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도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재개된다면 전쟁이 걸프 지역 밖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가 도울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거죠? 러시아가 필요하다면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도움을 강요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국영통신사 타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러시아는 분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동시에 지원을 강요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강요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가 도움을 자처하고 나선 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수정안 내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영국 가디언을 비롯해 여러 언론은 이란이 장기적 핵 동결에 동의하고 400kg에 이르는 농축 우라늄을 미국 대신 러시아로 이전하는 조건을 수정안에 담았다고 전하면서 러시아 역할론이 떠올랐습니다. 다만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에 대한 질문에 현재 미국 정부의 계획은 아니라면서 이란 측에서도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린 도전자라며 내부 다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막판 표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낙관론에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민주당이 12대 5로 패배했던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를 거론하며 일각에선 벌써 당선된 줄 착각하는데 우리는 도전자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후보들이 이 현직 단체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시민과 소통하면서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경기 여주를 방문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나라를 구할 추다르크, 이제 경기도를 발전시키러 경기도지사 후보에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요 공약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본투표까지 이제 2주,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을 발판 삼아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좌진 폭행이나 갑질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김용남, 전재수 후보를 고리로 여권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미 전과사범 대통령 뽑았다가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폭력 후보, 갑질 후보, 유흥 후보들 당선시키면 지방자치까지 부패하고 망가질 것입니다. 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된 건 이재명 정부 친노조 행보 탓이라고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 공주 보궐에 윤용근 후보 지원 사격에 이어 단식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말 저쪽 당 후보들 문제가 많더라고요. 부여에서는 꼭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윤용근 후보를 도와주시고. 연일 낙관주의보를 발령하며 한껏 몸을 낮춘 민주당과 여권 때리기로 추격의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 결전의 날을 2주 앞둔 양당의 표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단일화 고차방 정식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의 단일화 성사 여부는 이 진영과 전체 선거판에 영향이 큰데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5파전 경기 평택을 재선거 판세는 연일 엎치락 뒤치락 예측 불가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단일화에 나설지가 최대 관심이지만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김용남 후보, 혁신당과는 연대의식조차 없다며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 또는 조국혁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완전히 뭐랄까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구태스러운. 조국 후보 역시 대통령과 검찰개혁 등 소신이 다른 후보가 들어오면 통제할 수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지만 단일화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유이동 후보가 1위가 되는 상황으로 급격히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김 후보와 진보당 김재현 후보 사이 단일화가 차라리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민주진보당 울산시장 단일화 경선을 앞둔 가운데 부산 연제구청장에는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민주당을 꺾고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또 다른 PK 격전지 부산 북갑은 치열한 3파전 양상입니다. 민주당 하종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흐름 속 주식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 후보가 네이버 재직 당시 AI 기업 자문 대가로 받은 주식을 공직 생활에 나서기 전 한 주당 100원에 헐값으로 위장 매각했다는 의혹입니다. 한 후보는 심각한 이해 충돌이자 비정상이라고 파고들었고 하종 후보는 정치검사들은 못되고 고약한 버릇을 못 버린다 받아치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박미식 후보가 한 후보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도부는 공개 경고를 날렸습니다. 기호 2번이 아닌 6번을 지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배째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지방선거 후 당권 경쟁이 물밑에서 시작될 거란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장 징계 같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서울 전월세 난의 원인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있다며 오 후보가 시장 시절 공약을 지켰으면 전월세 주거난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2022년에서 2024년 통계를 보면 매년 착공 기준으로 3만 9천 호밖에 공급이 안 됐다며 오 후보 약속인 8만 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만든 부동산 지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지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울의 성장은 멈추고 한국의 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서울만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해법으로 주거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약속합니다. 5월 21일부터는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고 후보자들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짜뉴스만큼은 끝까지 찾아가 밝히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란 판단에 섭니다. 법무검찰은 AI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유포 경로와 배후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참여를 막고 만약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그땐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선 시도지사와 교육감 등 모두 4,227명을 뽑습니다. 국회의원 14석의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르는 대규모 선거입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 1명이 받는 투표용지는 모두 7장. 여기에 국회의원도 함께 뽑는 지역이라면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사조 동아원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고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제분사 담합은 20년 만에 또 적발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밀가루 판매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7개 제분사들은 6년 동안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제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라면과 국수 등 제면업체와 제과업체 등에 밀가루를 공급하면서 가격 인상과 인하폭, 물량과 공급 순위 등을 짬짬이 하고 실행했습니다. 사조 동아원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사의 6년간 담합 규모는 6조 원에 달했습니다. 제분사들은 2006년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재차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47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시기에도 담합은 계속됐습니다. 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 가격은 담합을 시작한 2019년 12월에 비해 제분사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습니다. 담합으로 국제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밀가루 판매 가격이 최대 수준으로 신속히 인상된 반면 원가 하락기에는 최소 수준으로 느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심과 오뚜기, 팔도 같은 제빵, 제과, 제면 업체들은 밀가루를 비싸게 사면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들은 담합 이전보다 빵이나 라면 등을 더 비싸게 샀다는 의미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라면, 빵, 과자 등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료이자 대표적인 국민생활 밀접 품목인 밀가루의 가격 등을 놓고 시장 점유율 90%에 이르는 제분사들이 약 6년에 걸쳐서 은밀하게 실행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재분사별 과징금은 사조 동아원이 1,83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제분과 CJ 제일제당 등은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각 재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정하도록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재분사들은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1년에 2차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대 특검 잔여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연장 결정과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24일 만료될 예정이던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배경을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지난 4월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대외 설명 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해당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CIA 한국 책임자를 불러 문건의 취지대로 설명했고 홍장원 전 1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폐지를 줍던 노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김양장동에 있는 중앙시장 근처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침범해 폐지를 줍던 6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아프리카 민주 콩고에서만 사망자가 벌써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빠른 유행 속도에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인접 국가들은 국경을 폐쇄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효신 기자입니다. 학원물 주위에 하얀 천막 시설이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민주콩고 보건부는 에볼라 의심 사례는 모두 5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13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에 비해 사망자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진단 설비 부족으로 확진 사례는 30여 건에 불과합니다. Mais l'OMS et les partenaires vont nous donner des tentes ainsi que des lits pour faire au moins 120 chambres. Nous n'avons qu'un seul cas, nous ne sommes pas alarmés, mais c'est un plan de contingence. 인접 국가들은 민주콩고와 국경을 폐쇄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선 이미 민주콩고인 확진 사례가 2건이 나왔습니다. And the thing with Ebola is, it is from contact with other humans that you get it, with humans. And we're telling people to be careful. We're telling people to take precaution.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분비부족 변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유행의 규모와 속도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 감염병 분석 전문가들은 잠복기에 있는 경우를 합치면 감염 사례가 이미 1000건을 넘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 외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In a highly complex epidemiological, operational, and humanitarian context marked by insecurity, population displacement, and both densely populated and remote areas. 민주콩고에서 의료 활동을 하던 자국민 의사 한 명이 확진된 미국은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바레인과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도 민주콩고 등 3개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상에서 더욱 강한 비구름이 유입돼 오늘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따라서 호우특보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15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 최대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강한 비는 내일 새벽까지 집중되겠고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는 서울 낮 기온이 20도 등으로 선선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흘간의 사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내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현실화 기로에 놓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에 나선 가운데 노사가 총파업 목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벌인 2차 사후조정 회의는 3일간의 밤샘 혈투 끝에 결국 결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정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에 이어 연장전이 벌어졌지만 끝내 간격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파국의 결정적 원인은 중노위가 제시한 최종 조정안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측이 중재안을 수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측이 이를 거부하며 사후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안을 냈는데 노동조합은 수락을 했고 사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은 종료를 했습니다. 협상 종료 직후 노사는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의사결정을 지연하면서 결단을 미뤄 협상을 깨트렸다고 유감을 표했고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적자사업부에도 과도한 성과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며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고 다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화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후조정이 공식 종료되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전면 총파업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원 4만 8천여 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특히 노조 가입률이 높은 반도체 사업 부문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역대 최고 수출액 코스피 7천이라는 대기록의 주역인 삼성전자 반도체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초유의 전원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피해만 수십조 원에 또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협상 여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기간은 18일. 웨이퍼를 투입해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들기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이 소요됩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에서 1000여 개의 세부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작은 손상만 발생해도 투입된 웨이퍼를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웨이퍼 변질 방지 등 일부 작업에 평상시 인력을 투입하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공장이 완전히 멈추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파업 동안 생산 라인이 유지되더라도 전반적인 인력이 줄면서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시동만 걸게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운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시동만 걸게 하는. 그러니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죠. 그동안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삼성전자 파업이 18일 동안 지속될 경우 생산 차질 규모는 30조 원에 달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도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고 시장 점유율을 경쟁사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공급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그렇게 공급처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삼성전자의 중소협력 업체들까지 고용 불안과 경영 악화 등 연쇄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을 떼가기도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2차 사후 조정이 결렬되고 4시간 만에 삼성전자 노사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대화를 중재하고 있는데요. 자,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나오시죠. 경기지방노동청입니다. 네, 노사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네,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삼성전자 노사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채 협상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 20분부터 이곳에서 다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교섭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2차 사후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과 여명구 사측 대표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전 협상 결렬 뒤 노동부는 아직 노사가 자율 교섭할 시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김 장관이 국무회의를 포함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노사를 설득하기로 한 겁니다. 김 장관은 앞서 1차 사후조정 실패 뒤 교착 상태에서 노사를 차례로 면담해 대화의 장에 복귀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었는데 노동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성급하다며 대화로 풀 시간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는 아직도 큰 상황입니까? 네, 2차 사후조정을 중대했던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양측이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가지 큰 사안과 2가지 작은 문제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조항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 중재안에 대해 노측은 동의했지만 사측이 결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해나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의 중재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에서 의견 합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대화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루면 자정부터 돌입하기로 한 파업은 잠시 멈추게 되고 추인을 위한 삼성전자 노조의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지방노동청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조합이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주요 외신은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삼성전자는 인공지능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 산업 분야의 주요 생산자로 이번 파업이 심각한 차질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삼성전자가 노사 협상 타결을 실패했다면서 이는 한국 경제 건전성을 위협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와 비반도체 분야 노조원들 사이에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반도체 분야 일부 노조원들은 초기업 노조가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교섭 중단까지 요구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분야 DX 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 노조의 교섭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첫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신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업 노조의 교섭 요구안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파업에 불참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두대와 블랙리스트, 협박과 공포만 존재하는 조합 운영. 더욱 심각한 것은
조합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지도부의 폭력적인 태도입니다. 이들은 초기업 노조가 단체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총회 의결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비반도체 분야 조합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지도부의 발언 논란까지 겹치며 갈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노조 단체 대화방에서 단두대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회사 입장에서 앞장선 사람들은 사측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말해 반발을 샀고 비반도체 부문을 가리키며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를 고민해보자는 글을 올렸다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이송희 초기업 노조 부위원장의 분사할 거면 하라거나 회사를 없애는 게 맞다는 취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치색을 배제한 채 조합원의 권익 향상에만 집중하겠다며 출범한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 7만 4천 명을 넘기며 확고한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했지만 비반도체 부문의 탈퇴가 이어지는 등 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노노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로 총파업이 현실화한 데 대해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해철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세 차례에 걸친 사후 조정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사 간 협의는 결코 중단해선 안 된다며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국내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파업을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법치 확립과 노란봉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무리한 요구 대신 다시 협상에 나서길 강력하게 촉구하고 진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할 일을 하라고 적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과 이재명 정권의 편향된 친노조 행보가 산업 현장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면서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포함한 노사관계 법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데 즉각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비조합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8일 삼성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직원이 사용했던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에 거액의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정당한 쟁의활동이란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내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서 초과 이윤을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선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대기업 노사 갈등은 딴 나라 이야기라는 씁쓸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조금 사회적으로도 보기에도 괴리감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똑같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기업 이익을 적절히 나누기 위해 필요한 쟁의 활동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동의 성과를 인정받으려는 집단 행동은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라는 겁니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또 막 야근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제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잘 됐으니까 받는 게 이제 정당하지 않나. 다만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파업 장기화로 인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 섞인 시각은 공통적이었습니다.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생산에 차질이 없게 약간 그렇게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성과급뿐 아니라 주주 환원, 기업의 투자 확대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 좌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 이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모두의 요구를 극대화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균형 잡힌 배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했다고 발표한 뒤 안보팀을 소집해 군사 옵션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각 19일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저녁 안보팀을 소집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보류 결정으로 많은 미국 당국자들이 놀랐으며 향후 대응 기조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추가 공격 계획을 보류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여전히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9일 중재국들 관계자들과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핵심 쟁점인 핵 프로그램 폐쇄 또는 장기 중단 요구와 관련해 반대 입장과 경제 제재 완화,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이란의 대폭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이 핵 포기뿐만 아니라 핵 능력을 재건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현재로선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전쟁 재개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면서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전 세계 핵무기 경쟁의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ran would really be the first domino and what would set off a nuclear arms race all over the world. That's very, very bad for the safety of our country. 하지만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론 부족하다면서 이란이 핵 능력을 재건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ommitment to work with us on a process to ensure that not just now, not just when Donald Trump is president, but years down the road that the Iranians are not rebuilding that nuclear capability,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accomplish in the negotiations.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에 반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계획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브리핑에 임하던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시세 조종 의혹을 제기하자 객관적인 질문을 하라며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That was a doozy. The president doesn't sit at the Oval Office on his computer on his Robinhood account buying and selling stocks. That's absurd. He has independent wealth advisors who manage his money. 앞서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시작된 올해 1분기 기술주를 중심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해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에서 미 국방부의 전략적 결정을 지원하는 AI 방산업체 팔란티어 주식을 매입한 뒤 공개적으로 회사를 치켜 세운 사실이 드러나 시세 조종 의혹이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이란 발전소 공격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 거액의 원유 선물 거래가 집중돼 미국 감독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전 몇 분 사이에 약 8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이상의 원유 선물 거래가 몰린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유가 하락에 미리 베팅한 특정 투자자들은 단 몇 분 만에 수십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재개된다면 전쟁이 걸프 지역 밖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오후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중대하고 전략적인 패배를 겪고도 다시 위협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가운데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유조선 한 척이 이란 측과의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며 통행료를 지불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올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과 관련한 고발도 이뤄지며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이 피해자를 특정하고 또 고의성을 입증하는 등 난관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며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 유포만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스타벅스 사례처럼 특정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법 적용이 난감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고발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법조계 평가가 많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누구를 처벌하느냐의 문제에 앞서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또 구체적 특정이 돼야 하고 그 내용이 또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추상적으로 그게 5.18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범죄 혐의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일도 핵심 관건입니다. 이벤트 기획자나 최종 승인권자가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5.18 관계자들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훼손되는 명예 감정을 해야 할 만한 진짜 고의가 있었는지 그 여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다만 기업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 만큼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이벤트 준비 경위 등은 철저하게 파악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7년 전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을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를 두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몇몇 개인이 술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며 말하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거운동원과 후보자들에게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경기 여주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장면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어떻게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등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로 노조가 내일 총파업 돌입을 시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 중인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삼성전자 노사 중재 직접 나서서 지금 협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사후 조정이 결렬됐잖아요. 그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 자체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차 이 중노위의 3차 사후 조정이 결렬이 됐고 노조 측에서 나오면서 예정대로 내일 파업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주가도 급락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분위기 반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나섰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 삼성전자 노조에게 선을 넘은 것 같다, 선 넘었다 이야기를 했고 아주 더 세세하게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삼전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주주들도 세금을 다 뗀 이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세금 떼기 전인 영업이익에서 12%든 15%든 가져간다는 게 너무나도 과한 요구다라는 것을 직접 얘기를 하니까 이거 분위기가 이 정도까지 대통령이 강력하게 말한다면 조금 이따 우리가 긴급 조정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정부는 일단은 사측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나왔고 이후 한 30분 후였습니다. 속보로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 장관이 직접 경기노동청에서 노사를 불러서 지금 중재, 교섭에 나섰다. 장관이 이제 직접 등판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까지 그 사후의 결과는 나오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때부터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한 1.5% 이상 또 올라가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마지막에 이제 신라 같은 이 타협의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예, 자 삼성전자 노사는 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하게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화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노조 측은 정부 조정안에 동의를 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런 네. 입장이고 또 삼성전자 사측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이 성과 보상 원칙을 좀 흔들 수 있다. 그래서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중노위에서 안을 냈고요. 중재안을. 이것을 노조 측은 모두가 수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도 부분에 있어서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최종안이 뭐였으며 어떤 부분을 받아줬고 어떤 부분이 결렬됐는지는 지금부터는 좀 추측의 영역이다. 이건 확실하지가 않은 건데요. 어제 중노위원장이 큰 거 2개가 좀 쟁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큰 거 2개는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의 12%든 12%든 14%든 어찌됐건 하이닉스의 10%보다는 많겠죠. 이제 그것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와 명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측은 그동안에 주는데 이걸 뭐 하이닉스처럼 제도화한다거나 명문화는 못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노조는 해달라는 것이고 그러다가 한 3년치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다시 해보자라는 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보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노위원장이 나가면서 이제 웬만한 건 됐고 큰 거 하나가 남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된 것 같고요. 그럼 네. 마지막 타결이 안 된 큰 거 하나는 뭔가 역시 그 성과급에 대해서 노조 전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적자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노조 측은 뭐 12%든 영업이익의 15%를 받는 겁니다. 재원을.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70%는 자기 메모리가 갖고 나머지 30%를 아울러 가지고 쪼개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침을 세웠었는데 사측은 이것은 성과급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메모리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지금 적자 사업부라든가 DX 부분이죠. 뭐 가전이라든가 스마트폰은 그렇게 많은 성과급을 받지 않을 그럴 대목인데 그렇다면 원칙을 어겼다는 그렇죠. 원칙을 어겼다라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인사 고과든 뭐든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돈 받아가지고 그거를 나누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반발했다라는 건데 제가 좀 힌트를 얻은 것은 끝나고 나서 사측이 성과 보상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중노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큰 거 하나가 결국은 이거 성과급에 대한 배분에 대한 문제가 마지막 쟁점이 아닌가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 그러니까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도 이제 보상 요구를 하는 거고 사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노조의 요구를 두고 뭐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자 사업부 임직원을 아우르는 요구가 필요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조금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DX 쪽에서의 노조 측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우리랑은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무효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사측에서 지금까지 나온 협상안은 다 무효고 받아들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메모리의 노조, 그러니까 최승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더 장기간 이제 아울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노조의 파워를 키우기 위함이니까 그러려면 자기네만 메모리만 쏙 빼먹고 가면은 뒤따라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왜 굳이 저렇게 7대3으로 다 가져온 다음에 나누는가라고 하면 방금 앵커가 이야기한 것으로 앞으로도 좀 더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 노조 파워를 확대하려고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도 이제 팀 짜려면 나눠줄 때 더 따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니야라는 또 이런 색안경과 또 의심의 시선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적자 사업부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다른 기업이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하고 이렇게 명문화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최태원 회장이 뭐 먼저 선을 넘은 거다. 가령 영업이익의 10%를 나눈다라는 그 자체를 명문화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거기서부터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그렇게 하이닉스가 먼저 선을 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삼성전자 노조 측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측은 그래 잘했으니까 하이닉스보다는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사대는 불거졌었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성과금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배분의 형식으로 적자 사업부까지 한다라는 이것은 사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끝까지 지킨 것 같아요. 뭐 이게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또 비밀로 지켜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자, 문제는 이제 김영훈 장관이 직접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중재안을 낼 텐데 과연 어떤 안을 노동부 장관이 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결국 최후 타결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투자자라든가 많은 분들은 노조 파업만 안 하기를 파업 안 하면은 내일 뭐 삼성전자 주가 뭐 3% 5% 급등할 거다 하고 앞으로 다시 뭐 지금 59만 전자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60만 전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타협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타협된 그 안을 놓고 거기서 뭐가 삐끗하면 오히려 시장은 거기서부터 또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파업만큼은 막아야 되고 오늘 저녁 뭐 당장이라도 이 노사의 합의가 나오기를 간절히 또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타협이 됐을 때 나온 그 타협 안의 부분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함께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쟁점,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또 중재가 될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럼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중재안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마지노선 같거든요. 왜냐하면 노조 측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사측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노위원장도 안 됐고 이제 노동부 장관까지 갔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마지막 선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 날짜가 내일인데 뭐 아직까지 어떤 이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오늘 새벽에도 남아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이제 노조 파업 문화를 또 보면 지금 예고된 것이 18일까지거든요. 네. 6월 7일까지 18일 동안 파업하겠다라고 했는데 내일 첫날 파업하고 또 둘째 날 파업할 때 보면 어마어마한 여론 악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파업 효과가 나오면 그 파업하는 기간에서도 또 이제 협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파업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무조건 또 18일을 가는 것은 아니고요. 끝까지 최종까지 협상 타결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또 비판적인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이익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지 않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의 이익 배분이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더 이제 사측으로 가는 더 원론적인 근본의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금은 우리는 영업이익의 10%가 하이닉스니까요. 12%네, 13%네, 15%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아까 나왔던 이제 그런 이야기는 영업이익에서 떼가지고 성과급을 주는 이 자체도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건 이제 더 강력한 안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노동부 장관이 어떤 안을 들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영업이익의 몇 프로대가 아니라 정말 당기순이익의 몇 프로대를 안으로 이거를 이제 중재를 하기 시도한다면은 그 다음 불똥은 하이닉스를 띄겠죠.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는 그럼 따로 노는 겁니까? 이제 이런 또 복잡한 문제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글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그 이야기인 것이고 노동부 장관이 지금 들고 간 중재안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의 이 정도까지 강경한 안을 들고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의 10%. 이 기준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그럼 이번에 만약에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를 해서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일부 주겠다라고 합의를 하면 이것도 이 자체도 어떤 하나의 기준이 돼서 다른 기업 문화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건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우리가 반도체, 메모리 하죠. 1년, 2년 내는. 근데 과거에 놓고 보면 이제 사이클을 타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정말 메모리 반도체가 힘들 때가 있었고 그때 삼성전자를 먹여 살렸던 것은 스마트폰이 잘 팔려서 먹여 살렸다. 이제 이런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런 기간이 또 올 수도 있겠죠. 앞으로 또 온디바이스 AI 시대니까. 그러면 그때는 메모리가 돈을 못 벌고 뭐 스마트폰이 돈 벌었다고 쳐볼게요. 그걸 또 나눠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고 저기서 나누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의 사측에서는 원칙을 정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성과급이라는 원칙을 지키자라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 대통령의 비판적인 그런 발언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고 한 건데 결국 그래서 총파업에 들어가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 네. 정도로 보시나요? 저도 오늘 좀 법조계랑 통화도 하고 정치인들과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정치인분들은 되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끝까지 하다가 안 되면은 내일 파업은 절대 막을 거다. 뭐 긴급 조정권을 정부가 발동할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이 긴급 조정권 발동이 정부 입장에서도 절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역사상 긴급 조정권 발동은 이게 이제 뭐 거의 5.16 쿠데타 군사정부 때 생겼으니까 1956년, 60년 이후로 한 4번 정도인데 제대로 된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 정도 끝까지 막 30일간의 파업 못하게 하고 정부가 안을 내서 양쪽 딜을 그냥 쳐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아이로 핵심 협약에 대한 이제 비준을 해버린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긴급조정권 같은 경우에도 ILO의 상황들을 함께 우리가 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 긴급조정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걸 발동을 하게 되면 일단 파업은 30일간 유보가 되는데 그 30일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요. 그 30일 내에 정부가 직접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안일지 모르겠지만 그 중재안을 짝짝짝짝 합니다. 그럼 노사 양측은 그거 무조건 따라버려야 되는 정말 초강력한 건데 내일인가요? 모레 일정에 이재명 대통령과 ILO 사무총장이 또 이 접견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내일 ILO 사무총장이 오는 날 우리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는 이 이슈도 물론 뭐 발동해도 하면 하는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자체가 정부로서도 굉장히 딜레마인 거고요. 이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통해 가지고 안을 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그 안이 결국은 마치 우리가 프로야구의 ABS 존처럼 누구나 다 수긍하지는 못하잖아요. ABS 존이 있어도 수긍 못하겠다는 타자들이 있을 텐데 이제 긴급조정권 후에 정부 안으로 타결이 되죠. 분명히 노조 측 아니면 사측 내지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사회의 여론도 이거 정부가 노조에 힘 실어줬네. 혹은 이거 정부가 사측에 힘 실어줬네. 이런 또 편향된 여론이 또 첨예하게 나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긴급조정권 발동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쪽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현재 정치계 쪽에서는 아마도 최후의 수단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될 거다. 이제 이렇게 쉽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요. 저는 끝까지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카드는 좀 안 쓰지 않을까, 아끼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18일 동안 만약에 이 파업이 진행이 되면은 뭐 100조 원 가량의 손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0.5%포인트를 끌어내리는 어떤 그런 효과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 필요하다라면은 뭐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검토할 시점 혹은 뭐 발동할 시점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이제 파업을 1일차, 2일차가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타협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요. 이제 사용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웨이퍼를 비롯해서 안전 의무들 지켜야 되고 그 대목에 대해서는 평시 인력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이제 삼성전자 사측이 이야기했던 7,500명 정도의 상시 인력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받아줘 가지고 최악의 경우까지는 좀 막은 거는 맞아요. 하고 미리미리 좀 감산을 해서 라인이 멈춘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은 막았지만 방금 전에 앵커가 얘기한 뭐 가령 100조 원의 이런 거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파업을 하다가 뭐 누구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반도체 생산 공정이라는 라인은 워낙 정교한 것이고 뭐 잠깐의 정전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대목이기는 한데 하여간 그렇게 돼서 최악이라고 했을 때야 뭐 긴급조정권 이런 부분도까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파업 1일차, 2일차, 뭐 3일차까지도 충분히 또 협상에 대한 여진이 좀 남고 정부가 끝까지 좀 나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협상 결과를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노조는 예고한 대로 만약에 내일 파업에 들어가면 4만 6천여 명 정도가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파업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 그 참여율에 따라서 추가 협상 뭐 동력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4만 명, 5만 명, 처음에 저는 7만 명 얘기를 하다가 지금 한 4만 6천 명 정도가 되고는 있는데요. 물론 이제 파업 이후에 동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꾸만 이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파업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이제 파업을 시작하고 나서의 얼마나 결집력 이런 부분 자체가
이미 선을 넘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뒤에 이야기보다는 일단 오늘 밤과 내일 새벽까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노사 양측 그리고 정부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왔듯이 필수 공정에는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네. 이런 공문을 이제 사측이 이제 노조 측에 보냈다라는 건데,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인력들까지도 만약에 빠진다라면은, 그 예를 들면은 뭐 웨이퍼 투입량을 그 조정하는 비상관리 체제에 돌입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뭐 공급량이 또 줄어들게 되면 그거를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지금 워낙 글로벌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약속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객사를 또 잃어버리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신뢰의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부분이 이렇게 막 노조 파업 때문에 삼성전자가 힘들다 막 이랬을 때 오히려 최근에 이슈가 불거질 때 단기간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주가가 뭐 하이닉스는 그나마 양전환을 했지만은 막 희희낙낙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미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도 풀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삼성전자의 주문이 오더컷 돼가지고 그걸 뺏어와서 자기가 돌리고 그럴 여력도 없이 여기도 꽉 찼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전반적인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균열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한 회사가 웃고 한 회사가 울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얼마 전에 시게이트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저장 장치 만드는 그겁니다.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가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간다. 여기저기 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증설을 하는 속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못 쫓아간다.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은 좋은 얘기 아닌가요? 왜냐하면 자기네 물건이 좀 귀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더 비싸게 팔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그날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완전 메모리 자체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누가 웃고 누가 울고가 아니라 이 생태계가 딱딱딱 맞물려 가는데 여기서 누구 하나가 깨져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AI 반도체 시장을 끌고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시게이트 CEO 발언 이후에 주가 급락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정말 그러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의 감산이라고 하는데 빨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물량도 맞추고 돌아가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삐끗하게 되면 전체 끌어내리는 AI 반도체와 이 메모리 반도체 붐을 끌어내리는 또 그 주범이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생산 차질 우려도 나오기 때문에 외신도 이번 이 사건을 좀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한국 경제 건전성을 위협한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결국 이번 뭐 협상이라든지 파업 소식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춘다. 다른 기관에서 1%포인트 낮춘다. 우리 반도체가요, 지금 올 1분기 성장률, GDP 성장이 1.7%인데 거의 다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수, 민간 소비,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나마 지금 한국 경제가 버티고 달러 벌어오르는 게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축이 무너지게 된다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자체도 기대할 바가 없을 뿐더러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의 훈풍으로 조금씩 살아오고 있는 이 민간 소비도 그대로 이제 3분기부터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애프터 마켓이긴 합니다만 지금 2%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81%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 노조의 협상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오늘 요즘에 주식 광풍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역시 그래도 삼성전자의 주주도 가장 많고요. 다들 지금 뉴스 하나하나를 끝까지 추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령 파업 강행, 협상 결렬, 파업 내일부터 강행하니까 주가가 그 순간부터 급락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 선 넘지 말아라 또 얘기하니까 그때 다시 또 보합으로 올라왔다가 노동부 장관이 직접 등판했다라고 하니까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 그러면서 하이닉스 같이 훈풍이 불고 있고요. 이렇게 노조 파업은 없을 거야. 파업까지는 하겠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급락해서 낙폭을 만회한 거죠.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내일 새벽에
실은 AI 생태계에선 정말 중요한 또 빅 이벤트가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실적이 늘 좋고 또 좋을 수밖에 없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아집니까?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예. 더 좋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스닥 선물도 좀 돌아선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우리도 노조 파업 때문에 전체 생태계를 좀 놓치고 있기는 한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그 주가 흐름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그 시게이트의 그 CEO 발언을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호재인 부분인데 주가를 뺐잖아요. 이제 그게 약간 좀 걸리거든요. 엔비디아가 내일 실적도 좋고 광통신이라고 하죠. 뭐 실리콘 포토닉스의 비전도 제시하고 뭐 로보틱스 양자 이야기를 막 다 던진다고 해도 주가가 뭐 하나 거슬려서 급락해 버리면 그것부터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해석을 또 전문가들이 해내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내일은 그 자체의 실적 또 젠슨 CEO가 말한 입도 봐야 되겠지만은 정말 내일 시간에 걸려서부터 주가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까지 봐야 되겠고요.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에는 발표 후에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급락하는데 내일 새벽까지, 내일 아침까지도 뭐 타결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뭐 좀 화내시죠.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또 투자자분들이 너무 싫어하시고 왜 밝은 측면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라고 하는데 최악을 대비해서도 나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상황은 노조 타결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뭐 한 10% 폭등하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그동안에 눌렸던 삼전 닉스의 주가도 폭등하는 양쪽의 시나리오가 다 같이 있는 내일 새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삼성전자 노노 갈등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DX 부문 조합원들이 이제 초기업 노조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면서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기일이 오늘 열렸는데 이제 뭐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 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뉴스 영상도 우리 YTN에서 나왔던데 이제 DX 부분에 이제 노조 측에서 나와서 초기업 노조 지금 최승호 위원장으로 있는 이 노조가 전횡을 4명, 5명 지도부가 전체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나오는 타협안, 뭐 영업이익의 12%라든가 뭐 상한선 폐지라든가 뭐 명문화라 이런 자체가 전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DX 오늘 이제 노조 한 부분들은 이거 원점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사측에게 절대적으로 이걸 가지고 교섭하지 말아라라는 부분과 함께 지금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부분도 또 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이 최승호 위원장의 노조가 비노조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이 또 여기에 또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 이슈도 또 한켠에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간,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직 봄이지만 여름처럼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 산간 진달래 밭에는 198.5mm, 남해안에도 10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졌고 앞으로 강원 산간에 150mm 이상,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5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곳곳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늦은 퇴근길뿐 아니라 내일 출퇴근길에도 안전 운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막 현상은 일반적으로 80km 이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속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홈이 적절한 깊이를 유지해야 순막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공기 압도 기준보다 다소 높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서울 낮 기온이 20도, 광주 20도, 부산 22도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